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하버드 부자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무천강 지음, E.S.더 옮김, 리드 출판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은 하버드에서 가르치는 돈을 벌고 쓰고 관리하는 법을 담고 있는데요. 사고방식부터 과학적 방법까지 알려주는 인생 머니 플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에서는 개인의 자산관리 방법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단기간 내에 자신이 가진 돈의 가치를 최대로 끌어올릴 수 있는 법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확연히 나타나기 때문에요. 하버드의 자산관리 첫 시간은요, 두 가지 개념만 가르친다고 합니다. 첫째, 투자 행위와 소비 행위를 구분해야 한다는 것. 둘째, 매달 월급의 30%를 먼저 저축하고 남은 돈으로 소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하버드 자산관리 비법이라고 하는데요. 하버드가 키운 청년들이 미래의 삶 속에서 부유함을 누리며 사는 이유는 이 두 가지 개념을 머리에 각인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은요, 하버드 명사들이 강의한 자산관리 지식을 종합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의 금융 상황에 대한 분석을 더해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버드의 지혜로 돈을 벌고 돈으로 돈을 낳게 하라. 80가지 과학적인 돈 관리법으로 부의문을 열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총 11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내용 중에서 우선 첫 번째 파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 1. 자산 관리는 필수다. 돈을 알아야 돈을 지킬 수 있다. 자산 관리나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소소히 돈 있는 사람과 중산층, 중하층을 막론하고 일반적인 우리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고정 재산이 없는 사회 초년생이든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보잘것없는 재산도 티끌 모아 태산이 될 수 있습니다. 자산에 대한 정보와 기회를 잘 활용하기만 한다면요, 가난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자산관리 개념을 배워야 합니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요, 인생의 단계마다 그에 맞는 자산관리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방식에 맞춰 미리미리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합니다. 생활의 필수적인 자산관리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필요하고요. 우선 학창 시절에는요,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사용하는 시기입니다. 공부를 하고 학업을 마무리 짓는 것이 목표이지만요, 이 시기에 투자나 자산 관리의 지식도 쌓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이라는 수입이 있다면요, 이를 타당하게 활용하고 정확한 소비 개념을 세우는 것입니다. 또 사회 청년기에는 직업을 갖게 되는 단계인데요. 사회 초입에 받은 월급은 경제적인 독립의 기초가 됩니다. 이때부터 실질적인 자산 관리를 시작해 투자 자본을 저축해야 합니다. 재원을 늘리고 절약하여 자금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가정을 이루고 재산을 모으는 시기인데요. 결혼 후 10년은 인생의 변화에 순응하는 시기입니다. 개인의 조건이나 필요에 따라 자산 관리도 달라지고요. 아이가 없고 맞벌이인 신혼은요, 비교적 투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적고 수익이 높은 상품에 투자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서 아이가 있는 가정은요, 자녀 양육에 지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자녀들이 성장하는 중년기에는요, 자녀들의 교육 자금을 저축하는 동시에 부모를 부양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비, 보험비 등에 대한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문화된 능력과 또 업무 경력이 쌓여서 수입도 상대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상환 방식도 탄력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분가하는 중노년기에는요, 자녀들이 가정을 꾸리면서 교육비나 생활비 지출이 줄어들게 됩니다. 대신에 병원비와 보험료가 포함된 은퇴 자금 마련이 자산 관리의 목적이 됩니다. 퇴직을 앞두고 있고 자금도 어느 정도 모았다면요, 안전성이 높은 보수적인 투자 방식을 통해 은퇴 후 새로운 사업에 대한 준비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 노년기에는요, 자산 상태가 가장 여유로운 시기입니다.
하지만 여가 비용이나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다소 증가되기도 합니다. 은퇴 후의 생활을 즐기는 동시에 자산 관리에는 수비 태세를 갖춰야 합니다. 자본금을 지키는 것을 목표로 리스크가 높은 투자를 피해 건강과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산은 티끌 모아 태산으로 만들고 돈으로 돈을 굴리면서 모으는 것입니다. 반드시 안정적이고 타당한 자산 관리 계획을 세워야 재산을 모으는 목표를 점차 실현해 나갈 수 있습니다. 돈은 불릴수록 불어난다. 평소에 모아뒀던 돈에서 처음 자산 관리가 시작됩니다. 즉, 먼저 아껴둔 작은 돈으로 목돈을 만들고 그 목돈으로 더 큰 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는요, 개인이 할 수 있는 전략적인 자산관리법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순한 모으기, 아끼기, 투자하기인데요. 첫 번째, 모으기. 모으기의 기본은 매월 받은 월급의 일부를 은행에 저금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요, 선저축, 후소비를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아끼기인데요. 매월 고정저축과 기본적인 생활 지출 외에 최대한 불필요한 지출을 막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낀 돈은 은행에 넣어두었다가 자금이 충분히 모이면 투자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투자하기인데요. 투자는 모은 돈과 아낀 돈으로 보험, 주식, 펀드 등의 자산 관리를 진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검절약의 대가 록펠러가요, 어느 날 퇴근하고 버스를 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요. 주머니를 뒤져보니까요, 차비 10센트가 모자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서에게 돈을 빌린 뒤에 내가 돈을 갚아야 한다는 걸 꼭 알려주게, 내가 잊어버릴지도 모르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비서가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0센트면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인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록펠러가요, 단호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얼마 되지 않는 돈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달러를 은행에 넣고 2년이 지나야 간신히 얻을 수 있는 이자가 10센트라네 라고요. 한 푼 한 푼을 아껴서 그 돈을 결정적인 곳에 사용하는 것은 자산관리의 기본입니다. 단 10센트라도요, 최대한 합리적으로 사용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하버드 출신의 학자가 돈을 아끼는 비결을 발견했는데요. 집에서 쓰는 일상용품 중에 쓸모없는 것은 절대 사지 않고 쓸모 있는 것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이 비결은 모두가 알고 있는 방법이었는데요. 다만 사람들이 이를 너무 하찮게 여겼을 뿐이라고 합니다. 돈이 돈을 따르게 하라. 어떤 사람은 체력으로 돈을 벌고 어떤 사람은 기술로 돈을 법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식으로 돈을 벌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자산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지극히 희소합니다. 조금만 지혜를 발휘해서 돈이 돈을 낳게 할 수 있다면요, 우리는 모두 부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요, 투자의 세 가지 기본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 원칙인데요. 얼마만큼의 자본을 모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닌 얼마를 쓰느냐에 따라서 대부분 결정됩니다. 두 번째는 복리 원칙인데요. 복리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매해 번 돈을 다시 재투자한다면요, 돈이 돈을 낳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시간 원칙인데요. 시간이 길어지면 그 차이는 실로 엄청납니다. 돈을 관리하고 이익을 즐겨라.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요, 취직을 하면 우선 돈을 모으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입은 강물, 재산은 저수지, 지출은 흘려보내는 물과 같이 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흘려보내고 남아있는 것만이 우리의 재산이 됩니다. 자산 관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은요, 마음의 평화와 또 가늘지만 긴 흐름입니다. 자신의 자산 상황이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하고 늘 커 보이는 남의 떡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것도 자산 관리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고요. 자산 관리를 시작할 때는 먼저 위험률을 생각해야 합니다. 위험을 피해가야만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또한 합리적인 기대를 가져야 합니다. 자산 관리는 절대 충동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자신의 기분을 극복하고 정서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투자의 과정도 사실은 정서 관리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나 자산 관리는요, 비상식적일 만큼 진지해야 합니다. 자산 관리에 사다리, 망치, 벽돌을 이용하라. 1. 사다리형 자산 관리. 자산 관리 방법의 조합이 마치 사다리 모양을 닮아 있습니다. 사다리는 하나의 규칙적인 등변 사다리꼴 모양으로 차근차근 착실하게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보험 10%, 은행 자산관리 상품 20%, 국채 30%, 저축 40%, 이렇게 구성된 종합투자는요, 사다리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2. 망치형 자산관리. 투자조합에서 저축이 비교적 큰 비율을 차지하고요. 다른 투자 방식의 비율은 동일하게 설정하여 구조 형상이 마치 망치 모양을 띠는 것을 말합니다. 저축 40%, 채권 20%, 화폐 상품 20%, 또 펀드와 주식 20%로 투자 상품을 조합했습니다. 3. 벽돌형 자산관리. 벽돌과 같은 직육면체의 모양을 하고 있는 자산관리법입니다. 리스크와 수익은 영원히 정비례한다라는 말처럼요. 위험한 투자를 비교적 타당하게 진행한다면 상당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개방형 펀드 50%, 부동산 50%, 이렇게 벽돌형 투자 조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벽돌형 자산 관리는요,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을 포함하기 때문에 모든 고수익 가정에게 다 맞는 방법은 아닙니다. 투자자의 자산 관리 개념과 수준, 또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고요,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가계부는 지출의 보안 장치다. 가계부를 쓰는 습관으로 내 재산에 안전 장치를 걸면요, 모호한 인생을 뚜렷한 인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가계부를 쓰는 것만으로도 지출을 컨트롤하고 지혜로운 소비로 이어갈 수 있는 것인데요. 지출을 통제하고 잔고를 늘림으로써 투자하는 데 충분한 자금을 제공받게 됩니다. 보통 가계부는 3단계를 거쳐서 쓸 수 있는데요. 1단계는 증빙서류, 영수증 모으기입니다. 가계부를 쓸 때마다 영수증을 꺼내보면요, 시간, 금액, 품명 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습관을 들이고 나면 삶과 소비가 오히려 질서정연해집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월별 소비와 지출을 세분화하기인데요. 가정의 수입과 지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분석하기 쉽게 하려면요, 항목별로 분류하면서 기록해야 합니다. 3단계는요, 매월 수입과 지출에 대해 분석하고 다음 달 지출에 대한 예산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조정이 가능한 지출에 대해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지출을 통제하는 일의 핵심입니다. 파트 2. 세상에 눈먼 돈은 없다. 수시로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포착하라. 우리가 신체 건강에 신경 쓰는 것처럼요, 자산 건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상 징조가 나타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인데요. 자산의 이상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자신의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 2. 월 지출이 월 수입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3. 현금, 일반 예금, 개방식 펀드 등 유동성 자산이 월 평균 지출의 3배가 되지 않는다. 4. 보유 자산 중 부동산 비율이 80%가 넘는다. 5. 매월 납입하는 주택 대출의 상환금이 수입의 50% 이상이다. 과거 3년 동안 주택 대출 상환 연체 횟수가 4회를 넘는다. 6. 할부를 자주 이용하고 7. 신용카드의 한도가 초과된 뒤 무이자 기간 안에 전액 상환이 불가능했던 횟수가 3회 이상이다. 8. 가입한 보장성 보험이 전혀 없거나 가입한 보험의 보장 금액이 연수익 총합의 5배가 넘는다. 9. 공과금 납부를 잊어버려서 독촉받은 적이 3번이 넘는다. 10. 리스크가 큰 투자 상품을 좋아한다. 위의 10가지 내용 중 하나라도 경험했다면요, 건강한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건강이 위험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요, 이를 대비하려면 자산 상황에 대해 자주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당신 어깨에 빚을 짊어지지 마라. 오늘날의 소비는 대부분 부채 소비입니다. 집을 사거나 차를 살 때, 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쇼핑을 할 때는 신용카드를 사용합니다.
인터넷 쇼핑에서조차 할부 결제를 즐기고요. 하지만 내일의 돈을 그렇게 쉽게 사용하면 안 됩니다. 빚진 돈은 결국 갚아야 하고요. 부채는 우리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요. 과도한 채무는 소중한 힘과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요. 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해야 하는 시간을 빼앗는다는 사실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빚을 쌓아 올리지 마라. 채무를 정리하는 순서는요, 신용카드나 현금 서비스와 같이 금리가 높은 채무부터 시작하고 주택이나 차에 대한 대출을 정리하는 순이어야 합니다. 확실하게 부채를 정리하고 싶다면요, 모아둔 적금을 깨고 주식을 팔고 모든 계좌의 잔고를 다 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걸 다 털어서 빚을 갚아야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비록 이런 방법이 다소 극단적이라는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요. 우리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은 채무가 있다면 돈을 저축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파트 3. 저축은 견고한 방어선이다. 저축은 전통적인 구닥다리 자산관리 방식이 아닙니다. 부는 통장 속에서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숫자로 보여야 비로소 부가 보입니다. 저축은 소비를 리드할 수 있고요. 계획적인 삶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검 절약하는 사회적 풍조를 기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또 하나의 보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입이 있으면 저축할 돈부터 떼라. 수입이 적다는 변명으로 저축을 회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축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면요, 일단 자리에 앉아 목표액을 적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왜 돈을 모으는지 스스로가 분명하게 알아야 하고요. 그 무엇이든 자신의 목표를 적은 뒤 눈에 자주 띄는 곳에 두어서 항상 자신의 목표를 스스로 떠올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목표는 돈을 모으는 동력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에요. 자신과 가족이 더 나은,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칼날은 방패로 막아라. 현명한 투자자에게 시간은 금보다 소중합니다. 적은 투자라도 시간이 복리를 통해서 서서히 증가시키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투자 개념을 빨리 바꾼 사람일수록 더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적 기초도 튼튼하지 않고 매월 수입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은행에 저축한 돈마저 줄어들 상황에 처한다면요, 다른 투자 방식을 알아보는 것이 유익합니다. 마이너스 금리의 시대의 저축은요, 자신의 재산을 줄어들게 하지만요, 투자에도 위험은 존재합니다. 하버드 경제학자는 모든 투자자가 자신의 특징에 따라 자산관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합니다. 위험을 이겨내는 능력이 강한 투자자는 경제 상황에 따라 주식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극적이고 위기 대처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요,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자금을 서로 다른 리스크를 가진 주식에 분산 투자할 수 있습니다. 가치형 주식과 성장형 주식의 비율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소 보수적인 투자자는요, 자산을 채권에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파트 4. 잘 쓸 줄 알면 잘 버는 법도 안다. 할인가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라. 우리는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이 주는 효과와 가격 중 어떤 것이 더 높은지 저울질합니다. 이것이 흔히 말하는 가성비인데요. 실질적으로 구매로 이어지는 부분은요, 실용적으로 만족감을 주는 것보다 더 고급 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래 효용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거래 효용이란 소비자가 물건의 실제 가격과 마음속 가격의 차이에 따라 느끼는 효용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생각한 기준보다 물건의 가격이 낮을수록 그 효용은 커집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성이 결핍된 구매 결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비 결정은 기준가와 무관한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현재의 가격과 원래의 가격을 비교하면서 그 가격의 차액으로부터 만족감을 얻어 거래 효용을 느끼면 구매를 결정합니다. 거래 효용이 무엇인지 알았다면요, 자신을 자극해 구매로 이어지게 한 것은 그 물건이 아니라 그 할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할인을 좋아하는 심리가 자신의 행위를 조정한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물고기를 잡아라. 소비 수준은 자신의 수입보다 낮아야 하며 일정 한도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실제 개인의 소비 행위는요, 자신의 미래에 대한 예측으로 결정됩니다. 그러나 예측이 반드시 정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매월 말이면 빚이나 신용카드에 의존해 버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본인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습니다. 전시 효과의 영향을 주고받는 것인데요. 문제는 개인이 예측한 소비 정보는 항상 분산되어 있고요. 단편적이며 심지어 틀린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측을 할 때 소문을 더 많이 듣는다는 거죠. 이런 소문에는 정확한 정보는 물론 가짜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요. 설사 정확한 정보라 할지라도 변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수입이 증가할 때 소비도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소비가 증가하는 비율은요, 수입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크지 않습니다. 반면에 수입이 감소하면 소비도 그에 따라 감소합니다. 하지만 수입의 감소만큼 소비가 감소하지는 않는데요. 소비자는 대부분 장기적인 수입 전망을 근거로 자신의 소비 수준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파트 5. 수입과 지출의 평행을 맞춰라. 수입에 맞는 지출이 답이다. 수입에 맞는 지출은 경제 관리의 기본입니다. 수입에 맞는 지출 습관을 기르고 나면요, 명확하게 자신의 자산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합리적인 소비와 투자를 진행할 수 있고요, 미래의 재산을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돈을 통제할 때는 지출을 줄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산의 몇 가지 부분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투자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신중하게 행동해서 다른 사람이 파놓은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파트 6. 돈을 낳는 암호를 해독하라. 돈은 아껴서 축적되는 것보다요, 나아서 생기는 것이 큽니다. 사람이 돈을 낳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요, 돈이 돈을 낳는 것은 무척 쉽습니다. 불을 긁어 모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돈을 낳는 것의 단점은 느리다는 것과 또 하나는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투자에는 리스크와 수익이 공존하기 때문에요, 부는 위험 속에 있습니다. 황금알이 숨겨진 투자 지도를 그려라. 재미있는 이야기를 한 가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명이 산을 개간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에서 나온 돌을 건설업자에게 팔았다. 그런데 어느 한 사람은 모양이 아름다운 돌만 골라 화조와 상인에게 팔아서 다른 사람들보다 몇 배나 많은 돈을 벌었다. 이후 더 이상 산을 개간할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모두 산에 과일나무를 심었지만 그 사람 혼자만 버드나무를 심었다. 머지않아 과일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 많아 좋은 과일을 사들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겠지만 과일을 담을 버드나무 광주리가 부족할 거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돈을 벌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북을 횡단하는 철로가 생기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과일 공장을 세우려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땅에 벽을 쌓았다. 이 벽은 철로를 향해 서 있었고 버드나무가 그 벽에 기대어 있었으며 벽 양쪽에는 끝없이 광활하게 펼쳐진 배 농장이 있었다. 덕분에 사람들은 기차를 타고 이곳을 지나며 만개한 뱃꽃을 감상할 때마다 그의 집 벽에 쓰인 코카콜라라는 글자를 볼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은 산속 마을의 유일한 광고이자 가장 특색 있는 일종의 도로 표지판 광고로 유명세를 타게 되었다. 그는 이 광고로 4만 달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그의 이런 남다른 행동은 도요타 자동차의 사장 야마다 시니치의 관심을 끌었다. 시니치는 보기 드문 비즈니스 두뇌에 감탄하며 이 사람을 채용하기 위해 그를 찾아갔다. 하지만 그를 막 찾았을 때 그는 자신의 양복점 문 밖에서 맞은편 양복점 사장과 싸우고 있었다. 원래부터 이 두 집은 가격 전쟁을 벌이고 있었다. 이 사람의 매장에서 양복의 정상가가 800엔을 붙이면 맞은편 매장은 같은 양복의 정상가를 750엔으로 붙였다. 그리고 그가 가격을 750엔으로 내리면 맞은편 가게는
가격을 700엔으로 내리는 것이었다. 이렇게 한 달이 지나자 그가 옷을 8벌을 파는 동안에 맞은편 가게는 800벌을 팔게 되었다. 신이치는 그가 그저 가격 전쟁이라 하는 옹졸한 상인이라는 것에 매우 실망했다. 하지만 이후 신이치는 다시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왜냐하면 맞은편에 있던 그 매장의 사장 역시 그라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부분 대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산 관리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요.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신뢰합니다. 심지어는 나름 소견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주식을 사야 하는지 알려줘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요. 대세를 따라 투자한 사람은 대부분 실패한다는 사실입니다. 자산 관리에 있어서만큼은요. 자주적이고 확실한 자신만의 투자 관점이 있어야 합니다. 파트 7. 주식시장엔 두려움으로 들어서라. 주식 투자에서 실수는 반드시 피하라. 투자에 성공하려면 실수하지 않아야 합니다. 간단한 실수들이 전체 투자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주식 투자에서 자주 범하는 실수들을 모아서 정리했습니다. 실수 1. 아무런 준비 없이 맹목적으로 진입하는 것. 실수 2. 이익이 난 주식을 매수하는 것. 실수 3. 조금 벌고 도망가기. 실수 4. 손해 기준선을 돌파하고 나서 도망가기. 실수 5. 주식 매수 후 자본 평균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 매수를 즐기는 것. 실수 6. 정확한 거래 시스템이 없이 매수와 매도만 하는 것. 실수 7. 과도한 거래, 단기 투자를 선호하는 것. 실수 8. 과도한 수익을 기대하면서 단기간에 큰 돈을 벌고자 하는 것. 실수 9. 귀를 믿고 투자하는 것, 내부 정보를 믿는 것인데요. 대중매체나 광고 등을 유일한 정보의 근원으로 삼는 것입니다. 실수 10. 가지고 있는 기술이 너무 많은 것. 실수 11. 악어, 그러니까 시장과 너무 근접해 있는 것. 실수 12. 거저 줍는 것을 좋아하는 것, 혹여나 실패할까봐 주가가 높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실수 13. 지정 가격 매매를 좋아하는 것. 실수 14. 이익과 손해 비율의 개념이 없는 것. 파트 11. 위기 대처 능력이 답이다. 따뜻할 때 월동 준비를 하라. 경제 쇠퇴의 영향은 쉽게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많은 사람들이 스타벅스에서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다가요. 경제 위기에는 1,000원짜리 캔커피를 마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너무 타이트한 나머지 한 잔에 200원꼴인 믹스커피를 사서 직접 타먹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위기는 사람들의 소비관도 바꿉니다. 사야 하는 것만 사고 비싼 것은 사지 않는 거죠. 약속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선택이 됩니다. 재원을 개발할 수 없다면요, 절약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것 외에는요, 큰 지출을 멈추고 예전보다 더 많은 월동 음식을 축적해야 합니다.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내리고 유지하면요, 다급히 몇 계단을 내리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투자하라. 사회적 파장이 큰 금융위기 시에는 어떤 투자도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경제 혹한기를 맞은 사람들은 어떤 투자가 가장 안정적일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하버드 자산관리 전문가들은요, 자신에게 투자하세요 라고 대답합니다. 경제 위기 시기를 자신의 역량으로 바꿀 수 없다면요, 자신을 먼저 바꾸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환경에서든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안전합니다. 이 투자는 손해 없이 안정적인 수확만 이루게 하기 때문에요.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돈이 만능은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자신의 자산 상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자산 관리를 배워서요. 돈이 가장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공부해야겠습니다. 자산 관리를 배울 수 있도록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